경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재 교수의 이톡. 부산대 경제학부 김영재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금년 이야기도 뭐 다 못했지만 내년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예,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그 위기라는 단어 또는 민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내년 새 경제 키워드로서 위기와 민생 경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이 경제 분분해가지고 키워드에 위기와 위기와 민성 경제가 민생 안 나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늘 위기고 늘 민성 경제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이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이제 비상경제민생회의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보고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예, 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그 국가안전보장회의라든지 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이 헌법상의 기구이고요. 예. 지난 99년도에 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법이 만들어져서 그 이후로 그 대통령의 중요 그 경제정책 결정에 관한 자문을 주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보니까 거시금융이라든지 또는 경제안보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과에는 6분의 이제 자문위원이 배정되어져서 네. 활동을 하고 있고 의장은 대통령이고 부의장이 이제 민간에서 맡아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이제 그 새 정부 1차 전체 회의를 그 기획재정부 내년도 업무 보고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비상경제민생회의와 함께 개최되어져서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내년도죠 주요 경제정책 내용을 보고를 하고 이 자리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하고 한국무역협회 회장님도 참가하셔서 그 자문위원들 같이 토론이 또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뭐 상설 기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만들어지고 관이 주도하는 회의라면 요건 좀 민이 주도하는 회의인가요? 어떻게? 그렇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민주평화통일처럼 그 대통령이 의장이지만 그 이제 부의장이 민간 대표로서 주로 민간인들입니다. 지금 30분의 이제 위원이 있는데 뭐 학계도 있고요, 또는 경제계도 있고 또 법률계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 초에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으로 이른바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고환율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단 환율은 조금 조정이 되는 것 같고 물가도 유가가 조금 떨어지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지만 내년도 정말 모르겠다. 경제 전망이 오히려 또 어두워요. 또 어떻게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 이번 겨울을 제가 날씨를 보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올까? 왜 덥지? 따뜻하지? 이래 생각했었는데 최근 한 일주일 이상 동안 부산도 마이너스 6도, 8도, 오늘도 마이너스 2도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경제가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뚝 떨어진다. 예, 뚝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 경제도 많이 이제 침체되는 분위기였었죠. 그렇지만 성장률이 2.5 내지 2.6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2023년이죠. 지금 현재 그 전망되는 성장률이 1.6, 1.7 이 정도입니다. 무려 금년하고 내년 사이에 1.0%포인트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 전반기에는 그 일부 전망에 따르면 1.3%가 되지 않을까, 성장률이. 그럼 무려 뭐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날씨 못지않게 경제적인 강추위가 대한민국 전역에 엄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와 같은 게 관련된 게 뭐 뒤에도 나올지 모르겠었는데 무역 수지, 나아가서는 경상 수지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 해외 의존도 수출 수입이 매우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그 무역 수지 적자 규모가 무려 한 5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내년에는 지난해에는 흑자였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크게 내려간다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 그 경제 성장률 또는 경제 전체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가가 사실 금년에서 굉장히 큰 거시 경제 변수였었죠. 이 고물가를 억제하고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가는 아마 금년보다 내년에 상당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상되는 그 수치는 3.5%입니다. 예, 예. 3.5%가 어떤 수치인가는 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대다수의 중앙은행이 적정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율을 2%로 생각합니다. 한 1.5% 높네요. 그러니까 1.5% 초과되니까 예,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리를 또 계속 올려야지.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은 총재님도 이제 아직까지는 뭐 금리가 정점이다 말하기 어렵다. 상황에 따라서 내려갈 수 있다 이래 되고요.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정말 안타까운데요. 경제 성장을 또 뭐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뭐 오늘 앞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예. 청년 취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도 취업자 수 전망이 금년도보다 대폭 내려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80만 명의 그 취업자가 증가됐다 하는데 예, 예. 내년에 한 10만여 명으로. 아유. 그러니까 이게 참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부의 입장은 공공기관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나가는데 예. 실제로 뽑는 수도 좀 줄이고 근데 이제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질 않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다가오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교수님 내년도 전망 얘기를 들으면 아휴, 어떻게 살란 말이고 이 말이 저절로 나오거든요. 우리 정부의 경기 안정화 대책 뭐가 있습니까? 예, 그 일반적으로 이제 경기 안 좋을 때는 크게 두 가지죠. 예.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재정 확대입니다. 돈을 풀어야죠. 예, 예. 정부가 돈을 푸는 것이죠. 두 번째는 통화 팽창입니다. 그 중앙은행이 돈을 푸는 것이죠. 금리도 낮추는 거. 예, 금리를 낮추는데 지금 네네. 현재는 금리 상승 추세에 있고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태니까 금리를 낮추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뿐만 아니라 이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또는 지난해 또는 금년까지 정부가 돈을 많이 썼거든요. 예, 예. 재정 수지가 적자입니다. 음. 재정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정부 부채가 증가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정책은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그 일반적인 어떤 거시 정책보다는 좀 맞춤형 미시 정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미시 정책이라는 게 말은 쉬운데 그렇죠. 구체적으로 차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미시니까 정말 들여다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이만저만이 아니고 아무리 뭐 데이터가 잘 돼 있다 손치더라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우선 눈에 띄는 게 그 우리 학자금이 상당히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학자금 대출 금리를 동결하겠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예. 그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 그 노인기초연금 금액을 그 좀 더 소폭 증가하겠다. 예. 그래서 경제적인 약자층에 대한 배려를 해주겠다. 이런 게 들어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고 있는 전기와 가스 요금을 사실 인상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원유 가격이라든지 원자재 올랐으니까 이런 것들을 2026년까지 좀 장기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증가시키겠다. 예. 그래서 부담을 줄이겠다. 이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자주 사용했던 그 정책인데 정부라든지 지자체가 예산이 꽤 많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것들을 내년도 전반기에 조기에 최대한 많이 집행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그 지출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정부 정책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 치고는 너무 소폭의 느낌이 이렇게 지금까지 늘 해왔던 거. 느낌이 없어서요. 네. 느낌이 없죠. 네. 그게 지금 언론에서 많이 좀 지적되고 있죠. 예, 그래서 제가 잠시 후에 우리가 또 수출이 중요하니까 수출 이런 걸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이거 고금리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정말 급격하게 냉각되고 있습니다. 뭐 침체 위기 그러면서 전세 사기, 뭐 이자 부담 가중, 영끌족 이런 얘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뭐 안정화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죠? 예. 그러니까 안정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건가? 오히려 돈을 풀어야 되나 여기는? 예. 맞습니다. 완화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돈을 풀어야 되는데 고물가 때문에 돈을 못 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제가 본 딜레마입니다. 이미 이와 같은 경험이 있죠. 2007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예, 예. 그때 고금리하고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두 개가
맞닥뜨려져서 2007년 서프라임 모기 수탁이 일어났고 2008년 세계적인 대형 IB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이 되어버렸죠. 네네. 그게 글로벌 금융 위기입니다.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이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태를 잘못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이 동시에 결합된 위기가 올 수 있는 것이죠. 이미 그런 징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얼마 전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예, 예, 실시됐고요. 얼마 전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당히 큰 중견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예, 예, 예. 왜냐하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방금 우리 사회자님이 정말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안정화 그 속도가 빠르게 침체되고 있으니까 예, 예. 이걸 조금 늦춰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경제 주체들이 조정할 수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그 시장을 거래를 활성화시키자. 그게 핵심이고요. 그걸 규제 위해서는 완화가 나오는 거죠. 규제 완화도 이미 많이 되었었고 예, 예. 그러니까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에 따르는 각종 부담 핵심이 세금이죠. 취득세. 예,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양도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것을 대폭 낮추자 이거죠. 예, 그게 지금 가장 큰 그 정책적인 대응이고요. 근데 제가 보건대는 이 부동산 시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리고 또 역사적인 사건을 보더라도 이런 미시적인 정책은 도움을 줄 수 있지 해결책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반적인 해결책은 거시의 경제 변수, 금리와 밀접합니다. 예,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목돈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30년간 장기로 이렇게 조금씩 주거든요. 네. 그런 관행 때문에 이 금리 정책의 변화가 있어 줘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고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 대책 중에 뭐 세금을 깎아준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이 또 생겨가지고 말씀대로 그럴 수 이제 진짜 예. 이거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 예. 아까 이제 무역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출이 중요한데 어떤 예. 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경상수지 우리가 경상수지 그 추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 예. 예, 금년도 이제 경상수지 금년도 흑자죠.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경상수지는 흑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는 무려 880억 달러가 흑자 있는데 금년은 220입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었죠. 예, 예. 내년에 좀 더 줄어들 전망이 있고요. 그래서 핵심은 수출을 늘리자. 오래된 이야기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대책이 일단 수출 갭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해주겠다. 그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무역금융 지원을 이만큼 해줬는데 더 늘렸습니다. 360조 원으로. 네네. 뭐 엄청난 돈이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는 또 중소기업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늘렸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매우 논쟁거리에 대한 법인세 인하, 네네. 그것도 이제 통과를 했죠. 예,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었었죠. 예. 저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금융 지원 또는 세제 지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예, 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나라가 좋은 제품을 싸게 잘 만들어도 사줄 사람이 없으면 수출이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 경제, 중국 경제, 미국 경제 좀 잘 돼야 되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차제에 다자간 국제협력 시스템을 활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IPEF라든지 또 CPTPP 그러니까 한태평양 경제협의체라든지 예, 예. 또 얼마 전에 중국이 주도주를 하고 있는 RCEP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고요. 플러스 또 우리 바로 옆에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시장을 좀 그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도 좀 이야기해 봅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여력, 수요를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그렇습니다. 돼야지 공급을 했을 때 수출이 그렇죠.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을 또 지적을 해주시는군요. 두고두고 예. 잘 지내야 된다, 그치? 예, 맞습니다. 아니 지금 가계부채도 높지만 소상공인 부채 1,000조 넘었다 이러 너무 위험하다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위험한 겁니까? 저는 그 부채는 모든 유형의 부채 다 위험합니다. 가계 부채, 뭐 정부 부채도 위험하죠. 네네. 그래서 이미 2011년도 유럽의 상당수 국가가 재정 위기를 거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소상공인 부채, 자영업 부채가 네네. 1,000조를 넘었습니다. 1,000조는 대한민국 경제 규모의 절반입니다. 네. 예, 예. 그럼 이게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2020년도, 21년도 코로나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네네.
계속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냥 준 게 아니겠죠. 네. 예, 그런 차원에서 늘어났었는데 이 소상공인 자영업 부채는 경기에 매우 민감합니다. 경기가 좋으면은 큰 문제가 안 되죠. 예, 예.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분들은 사업 기반이 생존 기반이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네네. 민감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 그 위기에 대해서 정부의 대안도 거의 유사합니다. 뭐 이자 유예라든지 상환 유예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당장 상환 유예보다 돈이 없어가지고 더 빌려야 되는데 네. 그렇죠. 상환이 유예된 상태인데 돈을 더 빌려줄 만한 금융기관이 없다는 게 금융기관도 없고 정부 재정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그래서 저는 이 얘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와 같은 우리가 97년 IMF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전적인 금모으기 운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적 금모기. 예, 사전적. 그러니까 사전적 금모으기니까 금을 내라면 아무도 안 내니까 사전적으로 사회 안정 연대 기금을 만드는 거죠. 민과 관이 합쳐서. 예, 예. 예. 그래서 마치 사전적 금처럼 이걸 모아가지고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한테 대폭적 지원해야 됩니다. 네. 예, 예. 왜냐하면 관만 해라면 또 할 수 안 없거든요. 되니까. 금융기관도 안 되고. 그래서 민간 쪽에서 우리가 그래도 여력이 있는 예, 예. 대기업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회 안정 연대 기금을 그 안전망을 만들자. 그러니까 화폐 자체는 워낙 들쭉날쭉하니까 그렇죠. 예. 아, 현물 금으로 예, 금으로 해도 되고 네. 하여튼 예, 이런 식으로 기금을 기금을 만들자. 만들자 이거죠. 예. 이 기금을 대폭 만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부산대 경제학부 김용재 교수였습니다. 예, 자갈치 아줌의 18,053회 박성원이었습니다.